네, 신장개업에서는요, 새 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 차근차근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미디어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큰 그림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라는 비판도 많았었는데요. 뒤늦게지만 미디어 분야도 대폭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언론 지형을 바꿀 방향이 될 수 있을지 평가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전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자가 더 익숙하십니까? 기자가 훨씬 좋죠. 훨씬 예, 좋으세요? 예. 예. 지금 우리 댓글에도 변앵커님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바로도 기자를 훨씬 더 좋아하신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시간대 저도 뭐 이 진행하기 전에 신장기업 진행하기 전에 그 뉴이저에서 예, 자주 만나 뵀으니까. 예, 자주 만나 뵀는데 오늘은 제가 이쪽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좀 어색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흔히 기자를 자조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앉으면 기사 작성, 네. 일어서면 취재, 누우면 기사 구상, 뭐 24시간 쉴 새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쉬는 건데 이거는 잠깐 쉬다가 아니야 하루 종일 쉬다가 잠깐 뉴스를 보려니까 아직 그 생활이 익숙치가 않아서 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예, 과도기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자로서 글쎄요. 한 40년 그러다가 갑자기 좀 놀려니까 잘 안 되네요. 막상. 예.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실 때 그러셨어요. 갑자기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늙는 수가 있다. 확 늙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 방에 훅 가기 전에.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지방선거 특집으로 공약 점검하는 시간을 저희 이 신장개업을 조금 일찍 마치고 7시 40분부터 우리 예. 변 기자님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이 신장개업만큼이나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 다음 주 7시 40분에 진행하는 우리 변 기자님의 지방선거 특집 방송도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올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지난해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떨어졌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면 노무현 정부 때 31위가 가장 높은 순입니다. 네네. 이명박 정부 때 69위까지 떨어졌죠. 이게 2009년이고 네.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떨어졌던 거는 70입니다. 이게 2016년 거고 네.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3, 41, 42, 42 다시 43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항상 기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디가 조사를 하든 자기들만의 프레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를 잘 보시면 국경 없는 기자회의의 언론 자유 지수 조사 프레임은 네. 언론인들을 누가 간섭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하면은 되게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언론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기자의 자유. 기자의 자유도 조금은 있지만 아닙니다. 예. 실제로는 국민이 그렇죠. 언론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기자들을 비판하고 국민들 스스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 네. 이게 이제 진짜 자유고 그렇죠. 거기에 부분이 이제 기자의 자유가 되는데 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적으로 기자의 자유가 포션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쭉 불러드렸습니다마는 네. 왜 이명박 박근혜 때는 성적이 뚝 떨어졌다가 노무현 문재인 때는 성적이 또 쑥 올라가는가. 그렇죠. 이게 이제 피동적 공격성이거든요. 피동적 공격성. 예. 예. 정부가 언론을 안 건드리면 언론이 정부를 세게 공격하고 예. 예. 언론이 이 눈치를 보다가 정부가 무섭게 나오면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항상 언론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때는 성적이 올라가고 세게 칠 수 있는 피동적 공격성. 예. 네. 이건 뭐 오늘 아침에도 저도 잠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세게 쳐도 예. 간섭을 별로 안 할 것 같은 데서는 세게 그러면 치고 이제 세게 쳐봤자 뭐 이렇게 뭐라고 안 그럴 거야라고 하면 이제 세게 몰아치죠.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청와대 쪽에서의 고소 고발이 막 난무할 때니까 네. 민사로도 막 오고 네. 요즘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인 거죠. 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는 게 이제 여기 세계 언론 자유지수에서 읽을 수 있는 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피동적 공격성이 예. 어떻게 발휘될 것이냐.
특히 이제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인수위원회가. 네, 그랬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창조적 실용주의의 시대로 가야 된다. 예. 자유주의를 국정 철학으로 해서 성숙한 자유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게. 아, 예. 오, 이 실용 자유 이거 똑같죠.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념과 정책을 거의 그대로 지금 답습해 오는 거죠. 아, 예. 거기에 플러스 검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고. 예. 근데 약간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폐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극복됐는데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수정된 진보 신자유주의라고 흔히 부릅니다. 네. 그래서 진보 신자유주의가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보수주의가 건드리지 않던 네. 양성평등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온다든가 그렇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 갖고 온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갔던 사람들이 이번에 그대로 장관 차관에 기용되는데 뭐 10년 만에 다들 네, 귀환하시더라고요. 다들 돌아오셨는데 과연 이분들은 수정된 진보적인 신자유주의를 공부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옛날 그대로 나오시는 건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죠. 네,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선거에서 이긴 직후여 갖고 약간 업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분명히 네, 네.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촛불과 탄핵 네. 이걸로 인해서 결속되어진 비판 세력 반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신난다고 밀고 나가면 이제 처음부터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네. 계속 부딪히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네.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촛불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나름대로 보수 진영도 결속돼서 분명히 조직화된 힘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걸 간과하니까 네. 그게 또 언론과 결속됐는데 그걸 간과하고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궁지에 몰리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 뭐 정치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만 주요한 국가의 기간 정책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국민들이 돌아온다. 힘듭니다. 예,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힘듭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어디 이민들 안 가시고 대한민국 땅에 다 사시거든요. 근데 마치 국민들이 다 어디 새로운 국민들이 태어난 것인 것처럼 예.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새롭게 구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권력의 이 그렇죠. 오류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는 첫 발인 것 그러나 같습니다. 통치권을 넘겨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통치권이 아니고 삼권 분립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사권 분립 중에 행정수반으로서의 권리를 넘겨받은 다른 거죠. 겁니다. 예, 예.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론 미디어 정책은 어떤지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예.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죠.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정책 제도에 신경을 많이 쓴 건 틀림없이 보입니다. 네. 미디어 관계 기관과 부처를 다 묶어서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각각 흩어져서 제각각 정책이 펴지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예, 하긴 뭐 방통위에도 있고 과기정통부에도 예. 있고 막 여러 군데 거기다가 흩어져 심의는 있습니다. 방송통신 심의가 또 있고 뭐 예, 예,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시키질 못하고 있는데 예. 이걸 하나로 묶는다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국가 데이터, 그다음에 메타버스, 국내 OTT 문제 이거 그동안 진전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혁신위원회 등 국가 디지털 전략을 혁신적으로 새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대가 크고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 그럼 주도권은 누가 쥐는데? 그렇죠. 이럴 때 대통령실 비서실이 쥐죠라고 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근데 이제 기관마다 자기네 정책 예산과 사업을 움켜쥐려고 하고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더 자기 많이 밥그릇인데. 가져가려고. 예.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다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남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이 이제 기재부죠.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재부 앞에 가서 다 막혀요. 겪어보셨죠. 예? 예. 코로나19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중소상공인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라고 딱 막아서죠. 근데 오늘은 갑자기 59조 추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기 초에 허니문 기간이니까 기재부 장관이 그러셨을 수는 있고 아마 깐깐하게 굴면 이런 전략들이
진도 나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디어 쪽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어떻게 규제를 완화했냐면 규제 완화는 좋은데 네. 보수 신문사한테만 규제를 완화합니다. 종편한테만 뭔가가 완화된다는 느낌을 종편을 하나씩 가지라고 다 주죠. 예. 그럼 지금은 또 완화를 한다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완화하느냐? 결국은 자본한테 완화를 해서 네. 방송으로 훨씬 더 쉽게 진출하고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아예 그 서류에 써 있더라고요. 인수위 그렇더라고요. 서류에 뭐 규제와 허가와 승인과 등록과 소유 규제를 규제를? 다 완화해 준다. 예. 결국 돈 가진 사람들한테 완화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 그럼 돈 가진 사람이 방송에 진입해서 방송을 열심히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 국가 방송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방송으로 나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윤만 많이 남겨서 자기네 금고에 계속 쌓아놓는 식의 자본 축적. 이거를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규제 완화를 해봤자 국민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근데 공적 책무는 또 KBS, MBC, TBS, EBS한테만 또 강화를 합니다. 공영방송이니까 당신들은 종편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편파를 해도 별로 그렇게 간섭을 안 하는데 공영방송한테는 엄청나게 깐깐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현미경으로 막 이잡듯이 잡아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종편 시사 프로그램과 뭐 또 다른 시사 방송을 다 보는 분들이 양쪽을 다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데요. 그걸 비교해 보시면 칼날이 왜 이쪽으로만 오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막상 물어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늘 칼날이 말이야 공영방송은 우리한테만 겨누더라 그러고 민주당은 기울어졌다고 그러는데 항상 이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KBS, MBC, EBS, TBS. 예. 참 왠지 수신료 문제도 걸리고 또 뭐 광고 문제도 걸리고 많이 걸려 있는데 사실 작년에 언론개혁 얘기를 쭉 하면서 빠져있다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이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청사진을 내놨나요? 일단 지금 안이 확실하게 나온 거는 민주당 안입니다. 예. 공영방송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관장을 하는데 이사회를 11명 정도 되는데 지금 많으면 9명에서 11명인데 25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 안입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 안도 이게 문제투성입니다. 보시면 국회 6명, 정부가 2명, 광역단체장 협의회 4명, 학회 5명, 직능단체 그러니까 방송노조나 방송기자협회나 이런 거죠. 8명 이렇게 25인데 결국 분류해 보면은 정치인 아니면 언론인이에요. 그러네요. 광역자치단체장이면은 결국은 정치인이죠 뭐. 왜 국가의 공영방송이 국민의 건데 언론인하고 정치인이 나눠 먹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언론인도 아니고 정치인이 나눠 먹었지만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노인, 청년, 의사, 장애인 이 사람들의 대표는 그럼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 대표성을 더 확보한 다음에 왜 정당도 보면은 가장 넓은 거는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대회 있고 더 올라오면 집행위원회 있듯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국민 대표성이 있고 거기에서 일부를 뽑아서 운영위원회 또 뽑아서 이사회 차곡차곡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올라와야지 느닷없이 뭐 방송이니까 언론이니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본래 법을 만들어 주시니까 끼어오시고 이렇게 하고 정치인과 방송인이 나눠 먹는 구조는 안 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민주당 안조차도 국민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렇죠. 윤 당선인 시절에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와대도 내려놓듯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언론 자유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안은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영방송의 책임은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려면 뭐를 지켜줘야 되냐면 윤석열 정부가 첫째 공영방송의 정부로서 정권으로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불개의 원칙. 그걸 공개적으로 해야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안 되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국민한테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혁 작업은 국회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과 그 유관 기관에 자기의 측근 주변 인사들을 마구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깨지죠. 그다음에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거나 할 때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개입하거나 하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지켜줘야만 후보 때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불개입을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주변에 예. 인사 배치, 측근 인사 배치하지 말고 권한남용, 공영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남용하지 말아야 된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데 뭐 하여튼간에 상암동과 여의도 방송가에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그렇습니까? 해가지고요. 하도 많이 왔다 갔다 예. 해가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KBS, EBS 아까 공영방송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 책임의 동전의 반대편에는 수신료가 있습니다. 사실 수신료 받으니까 책임을 제대로 그렇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져야지 이런 비판인데. 저를 뭐 야단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방송 수신료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전혀 올리지 못해서 맞습니다. 그 네. 수신료 재원을 가지고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됩니다. 네. KBS와 EBS 등등의 공영방송들이. 네. 근데 이제 돈 계산만 자꾸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KBS는 지금 너무 거대한 공룡 조직으로 돼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KBS에게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나 디지털 인력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글로벌 인력들이 얼마나 있는가. 네. 그냥 대충 묻어가는 사람들로 너무 많이 차 있는 건 아닌가.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때 갑자기 늘렸으니까. 갑자기 늘려가지고 그 인력 규모가 사실은 다행히 여전히 유지되고 코로나19로 있거든요. 시청률이 좀 올라가고 다들 집에 계시니까 네네. 그다음에 돈도 덜 쓰고 해서 예. 요번에 수익은 괜찮았습니다마는 어.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대한 공룡 진짜 거대한 공룡 네. 예를 들면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네. 넷플릭스든 넷플릭스. 뭐 이러한 글로벌 OTT가 몰려온다든가 하면은 디지털 광고 시장은 확 빠져나갈 거고 네. 위험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신료를 올려주는 대신 KBS는 확실하게 혁신과 구조 조정을 시행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려준 것을 다 쓰는 게 아니라 EBS한테 지금 3% 겨우 주는데 그나마 EBS는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KBS 이사회가 알아서 하니까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골고루 분배할 수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TBS 같은 경우도 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해서 아리랑 그다음에 KTV, 그다음에 국회방송 중복되는 기능들은 합쳐야 됩니다. 네. 정부 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이렇게 흩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작업한 다음에 이제 수신료를 확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스스로 혁신하고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당당하게 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밝히는 게 요구하는 게 낫다라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자, 종편 관련 방송법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뭐 그 승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준다 뭐 해서 뭔가 더 이렇게 서비스를 종편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언론 노조에서도 막 굉장히 세게 비판했더라고요. 종편이 국민의 어떤 마음에 흡족했다면 뭐 지원도 더 해주라고 하고 규제도 덜 하라고 할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데 솔직히 민주당은 종편을 없애거나 줄이고 싶어 합니다. 뭐 자기들 민주당 종편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광고 시장 예. 규모로는 종편을 더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2개 정도 외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4개에다가 뉴스 전문 채널이 YTN 연합뉴스에서 연합뉴스. 2개 예. 사실상 6개의 거대한 이제 방송사가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면 대개는 종편 그쪽 그 어떤 사주들의 그냥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거의 다 그대로 받아준 셈입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 네. 종편의 방송 진흥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계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줬지만 문제는 뭐냐면 네. 종편은 이미 어떨 때는 정치 집단 수준의 편파 방송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예. 물론 뭐 보는 입장에 따라 서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이번에 인사청문회 보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종편은 부실이나 비리에 대해서 집중 취재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양쪽의 해명을 동시에 실어주거나 저쪽의 해명을 실어주거나 네. 이렇게 하면서 대충 묻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따진다면 종편의 알고리즘이 가장 위험해요. 네. 예.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다듬을 거냐를 생각하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한다 안 되고 네. 방송의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을 산업으로 여긴다 그러는데 아, 이거 위험해요. 예,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가장 횡행하는 게 지금 방송계입니다. 우리 또 작가분들. 예,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종편이 자사 이익만 창출하고 자기 자본을 갖다 챙겨놓고 자기 신문 벌어먹이는데 이게 흘러 들어가면 안 되도록 규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무조건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마음껏 영업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고 글로벌 경쟁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하나 짚어보고 사실 종합적으로도 한번 윤석열 정부가 규제는 덜어내고 혁신은 늘린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미디어 컨트롤 타워를 예.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줄일 수밖에 없고요. 예. 2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예, 다시 한번 모시고 예. 예. 세부 내용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변상욱 대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